나는 한 장면을 떠올리며 이 기록을 시작한다. 2022년 6월 제롬 파월은 기자회견장에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 한 문장은 미국 기준금리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신호탄이었다. 며칠 뒤 서울에서는 이창용이 비슷한 고민 앞에 섰다. 환율은 1,300원을 넘보고 있었고 외환 시장의 미세한 떨림은 CDS 프리미엄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었다. 나는 그때 한국 경제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유럽에서는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긴축을 늦추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글로벌 유동성은 빠르게 말라갔다. 금리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는 가계의 대출 상환표와 기업의 자금줄을 동시에 조였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얼어붙고 환율 변동성은 일상의 불안을 키웠다.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 말했지만 시장은 늘 한 발 먼저 반응한다. 만약 당신이 이창용의 자리였다면 환율 방어와 가계부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그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이 균열의 시작점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나는 시계를 조금 더 거꾸로 돌린다. 1997년 겨울 강경식 부총리는 IMF 구제금융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미셸 캉드 씨가 있었다.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다는 사실은 이미 시장에 퍼졌고 환율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당시 정부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탄탄하다고 반복했지만 단기 외채와 유동성의 불균형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다. CDS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이었지만 해외 금융기관들은 이미 한국을 위험 국가로 분류했다. 금리가 오르자 기업들은 차입을 줄였고 그 여파는 곧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돌아왔다. 나는 그때 해고 통지서를 받아들던 한 중소기업 직원의 인터뷰를 아직도 기억한다. 정책 결정은 회의실에서 내려졌지만 그 파장은 공장과 가정에서 터졌다. 강경식의 선택과 김대중 당선인의 수용 결정은 한국을 살렸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경험은 집단 기억이 되었고 우리는 위기에 민감해졌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그 기억을 너무 빨리 안정감으로 덮어버린 건 아닐까? 당신이라면 그때처럼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나는 시선을 남미로 옮긴다. 2001년 아르헨티나 재무장관 도밍고 카발로는 페소와 달러의 고정 환율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통화 안정이 신뢰의 핵심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했다. 외환 보유액은 빠르게 줄었고 CDS 프리미엄은 폭등했다. 금리를 올릴수록 자본은 빠져나갔고 은행 창구 앞에는 예금 인출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다.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던 한 자영업자의 말을 잊지 못한다. 환율은 숫자였지만 내 삶은 잠겼다. 결국 페르난도 데라 루아 대통령은 사임했고 고정 환율은 붕괴됐다. 정책 결정과 시장 반응의 간극은 개인의 저축을 증발시켰다. 이 사례는 환율 방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보여준다. 한국도 환율 안정을 말할 때마다 그 대가를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라면 통화 신뢰를 위해 예금 인출 제한까지 감수할 수 있을까? 나는 다시 유럽으로 간다. 2010년 그리스 총리 요르요스 파판드르는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공개했다. 그 순간 시장은 즉시 반응했다. CDS 프리미엄은 급등했고 국채 금리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유럽 중앙은행의 장클로드 트리셰는 유로존의 안정을 강조하며 긴축을 요구했다. 숫자 산그로는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아테네 거리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연금이 깎이고 실업률은 20%를 넘어섰다. 나는 그리스 은퇴 교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ECB의 결정이 왜 자신의 약봉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정책 결정은 유럽의 회의실에서 내려졌지만 고통은 국경을 넘어 개인에게 집중됐다. 파판드르의 선택과 트리셰의 원칙은 유로를 지켰지만 한 세대의 삶을 희생시켰다. 나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묻는다. 안정이라는 단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만약 당신이 그리스 시민이었다면 그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나는 또 다른 긴축의 실험실로 시선을 돌린다. 2018년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는 모든 악의 어머니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중앙은행 총재 무라트 채팅카야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금리 인상을 미뤘다. 그 결과는 명확했다. 리라는 급락했고 환율은 하루 만에 두 자릿수로 흔들렸다. 시장은 정책의 의지를 시험하듯 CDS 프리미엄을 끌어올렸다. 나는 이스탄불의 한 제조업 대표를 만났던 기억이 있다. 그는 달러 표시 부채 때문에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몰렸다.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결정은 성장 친화적으로 포장됐지만 유동성 위기는 즉각 현실이 됐다. 결국 에르도안은 채팅카야를 해임했고 뒤늦은 금리 인상이 이어졌다. 그러나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 터키의 사례는 중앙은행 독립성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지금 한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당신이라면 정치적 압박 속에서 통화 정책의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극단의 끝으로 향한다.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는 가격 통제와 통화 발행을 통해 위기를 버텨보려 했다. 중앙은행 총재 시몬 세르파의 보고서는 화폐 발행량이 통제 불능 상태임을 보여줬지만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결과는 초인플레이션이었다. 환율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었고 현금은 종이 조각이 됐다. 나는 카라카스에서 한 교사가 월급으로 빵 2개를 사지 못하던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CDS나 금리 같은 지표는 이미 붕괴 이후의 이야기였다. 정책 결정이 시장 신호를 무시할 때 개인의 삶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 우리는 흔히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고 말한다. 맞다. 구조는 다르다. 그러나 통화 신뢰가 깨질 때 벌어지는 과정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이창용이 통화 신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물가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린다면 당신의 일상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2020년 이후 기준금리는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갔다. 당시 이주열은 팬데믹 충격을 막기 위해 유동성을 풀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가 재정 확대를 주도했다. 시장은 안도했고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다. 대출은 쉬웠고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나는 그 시기 영끌로 아파트를 산 30대 부부를 취재했다. 그들에게 금리는 기회였고 부동산은 안전자산처럼 보였다. 그러나 파월의 긴축 전환과 함께 상황은 달라졌다. 이창용은 뒤늦게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섰고 대출 상환 부담은 가계로 돌아왔다. 금리라는 정책 도구는 시간을 두고 작동한다. 완화의 혜택은 즉각적이지만 긴축의 고통은 지연돼 나타난다. 나는 그 부부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신이라면 저금리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냉정할 수 있었을까? 나는 금리가 어떻게 균열을 넓히는지 구조를 들여다본다. 제롬 파월이 금리를 올리자 글로벌 자금은 달러로 이동했다. 환율은 즉각 반응했고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했다. 이창용은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인상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부동산과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직격탄이 됐다. 나는 한 지방 건설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봤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았고 금리 1% 피상승은
곧바로 이자 비용 급증으로 이어졌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리스크를 반영하며 외국인 투자 심리를 흔들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 아직 안전하다는 말과 균열은 시작됐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다. 정책 결정은 숫자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숫자는 서로 연결돼 있다.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은 유동성을 죄고 유동성 축소는 고용과 소비를 위축시킨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정이라는 말에 속기 쉽다. 당신은 지금의 금리 수준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위기의 전조가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는지 추적한다. 통계청 자료에서 소비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했을 때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다른 언어를 썼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벌어졌고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했다. 이창용은 가계부채의 질을 우려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나는 이 두 메시지 사이의 긴장을 주목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히지만 부채를 가진 개인은 숨이 막힌다. 금리를 낮추면 단기 안정은 오지만 환율과 CDS가 흔들린다. 1997년 강경식이 겪었던 딜레마가 형태만 바꿔 돌아온 셈이다. 나는 한 자영업자의 장부를 함께 들여다봤다. 매출은 줄었는데 이자 비용은 늘었다. 정책의 균형은 이렇게 개인의 가계부에서 시험받는다. 이 숫자들을 보며 당신이라면 어떤 지표를 더 중시하겠는가? 물가인가 고용인가? 아니면 환율인가? 나는 국가 간 비교가 주는 경고를 다시 꺼내든다. 2015년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긴축 거부를 내세워 집권했다. 국민 투표까지 치르며 유럽과 맞섰지만 결국 그는 유로그룹의 볼프강 쇼이블레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다. 시장은 정치적 선언보다 자금 흐름에 반응했다. 그 사이 은행은 문을 닫았고 현금 인출 제한은 일상이 됐다. 같은 시기 아르헨티나에서는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자본 통제를 풀며 신뢰 회복을 시도했지만 금리 급등과 환율 불안은 가계를 먼저 흔들었다. 나는 이 두 장면을 겹쳐보며 생각했다. 정책의 방향이 달라도 유동성이 막히는 순간 개인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한국은 아직 자본 통제도, 은행 폐쇄도 없다. 그래서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위기는 늘 아직은 괜찮다는 말 뒤에서 자란다. 당신이라면 이 비교를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로 넘길 수 있을까? 나는 한국 정부의 선택을 다시 들여다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경호는 재정 건전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국가 채무 비율은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창용은 통화 정책의 무게를 혼자 떠안은 듯 보였다. 금리를 올리면 비판이 쏟아졌고 멈추면 환율과 물가가 흔들렸다. 나는 과거 IMF 시절 김대중 정부가 재정과 통화의 역할을 분담했던 장면을 떠올렸다. 당시 박태준 총리는 구조조정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했고 이현재는 금융개혁을 밀어붙였다. 지금은 그때만큼의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책의 일관성은 시장 신뢰의 핵심인데 메시지는 종종 엇갈린다. 그 틈에서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게는 소비를 줄인다. 나는 이 조용한 위축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본다. 겉보기에는 안정돼 있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넓어진다. 당신이라면 이 균열을 어디서 감지하겠는가? 뉴스 헤드라인에서일까? 아니면 자신의 통장 장에서일까? 나는 숫자가 사람의 표정으로 바뀌는 순간을 따라간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자 자영업 폐업 통계가 늘었다. 이창용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시간은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는다. 나는 은행 상담 창구에서 만난 50대 가장의 얼굴을 잊지 못한다. 변동금리 대출로 시작한 사업은
금리 상승과 함께 적자로 돌아섰다. 그에게 기준금리는 뉴스 속 숫자였지만 이자율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현실이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을 강조했지만 조건과 절차는 복잡했다. 정책의 의도와 체감 사이에는 늘 간극이 있다. 그리스에서 연금이 줄었을 때 파판드르는 숫자로 설명했다. 베네수엘라에서 화폐 가치가 무너질 때 마두로는 음모를 말했다. 그러나 개인은 설명보다 결과를 산다. 나는 이 장면들이 한국에서도 서서히 겹쳐지고 있다고 느낀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재무 상태를 몇 달 앞까지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 자체가 신호일지도 모른다. 나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바라본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신뢰의 저장고였다. 저금리 시기 이주열의 완화 정책과 정부의 규제 완화는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그때 국토부 장관이던 변창흠은 실수요 보호를 말했지만 시장은 유동성에 반응했다. 이후 금리가 오르자 거래는 급감했고 미분양이 늘었다. 나는 지방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을 찾았다. 공사는 끝났지만 불이 켜지지 않은 창문이 많았다. 그리스에서 부동산 가치가 붕괴됐을 때 가계 자산은 한순간에 증발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환율 급등은 주택 시장을 얼렸다. 한국은 아직 가격이 조정 수준이라 말하지만 레버리지가 높다는 점은 같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은행의 건전성과 직결되고 이는 다시 유동성 문제로 이어진다. 나는 이 연결고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묻고 싶다. 당신의 집은 자산인가? 아니면 금리 위에 쌓은 약속인가? 나는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는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사채 시장은 한동안 얼어붙었다. 추경호는 일시적 유동성 경색이라 설명했고 이창용은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이미 신뢰가 금이 갔다는 느낌을 받았다. CDS는 빠르게 반응했고 단기 자금 시장 금리는 정책 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움직였다. 터키에서 리라가 흔들리던 순간과 닮아 있었다. 정책은 진화했지만 시장의 기억은 오래 남는다. 나는 중견기업 시 FO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신규 투자를 보류했고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금리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문제입니다. 정책 결정이 불확실성을 키울 때 자금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스에서 은행 문이 닫혔을 때도 문제는 단순한 금리가 아니었다. 신뢰가 멈추자 시스템이 멈췄다. 한국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 하지만 약한 고리는 늘 조용히 드러난다. 당신이라면 지금 한국 금융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라고 보겠는가? 나는 정책의 선택이 시간차를 두고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 기록해왔다. 2023년 제롬 파월은 금리를 오래 높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 발언 이후 글로벌 자금은 다시 한번 안전자산으로 쏠렸다. 한국에서는 이창용이 속도 조절을 고민했다. 환율은 다소 안정됐지만 내수는 눈에 띄게 식어갔다. 나는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수출은 버티고 있었지만 국내 주문은 줄었다고 했다. 정부 쪽에서는 한덕수가 경제는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금 회전이 느려졌고 은행은 대출 기준을 더 깐깐하게 적용했다. 아르헨티나에서 마크리가 신뢰 회복을 말하던 시기에도 비슷한 간극이 있었다. 정책 언어와 시장 체감은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나는 이 어긋남이 누적될 때 위기가 현실이 된다고 믿는다. 아직은 숫자가 버티고 있다. 그러나 숫자는 늘 사람보다 늦게 울린다. 당신이라면 지금의 조용한 둔화를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지나친 걱정이라 넘길까? 나는 다시 질문의 원점으로 돌아온다.
한국 경제는 왜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는가? 외환 보유액은 충분해 보이고 CDS는 위기 수준이 아니다. 이창용은 이를 근거로 시스템 리스크를 부인한다. 그러나 나는 과거를 취재하며 배웠다. 1997년 직전에도 외환 보유액은 숫자로 존재했고 그리스 위기 직전에도 국채는 거래되고 있었다. 문제는 속도였다. 신뢰가 꺾이는 순간 숫자는 순식간에 의미를 잃는다. 나는 IMF 당시 김대중이 고통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하던 장면을 떠올린다. 그 솔직함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었다. 지금 한국은 불편한 진실을 충분히 말하고 있는가? 정부와 중앙은행의 메시지는 지나치게 안정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가는 컸다. 아직 선택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선택에는 비용이 따른다. 당신이라면 지금 어떤 비용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개인의 선택으로 시선을 좁힌다. 정책과 시장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마지막 결정은 각자의 몫이다. 그리스 위기 당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국민이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한 것은 개별 가계였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금리가 오르자 일부는 대출을 줄였고 일부는 버티기를 택했다. 나는 두 사람을 동시에 인터뷰했다. 한 명은 이창용의 긴축 메시지를 신호로 받아 소비를 줄였다. 다른 한 명은 곧 풀릴 것이라는 말을 믿고 추가 차입을 했다. 정책은 방향을 제시할 뿐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에서 환율이 급등했을 때 달러를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었다. 정보와 판단의 차이는 자산의 차이로 남는다. 나는 이 불편한 사실을 기록자로서 외면할 수 없다. 당신은 지금 어떤 쪽에 서 있는가? 정책 신호를 경고로 읽는 쪽인가? 아니면 소음으로 넘기는 쪽인가? 나는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다시 국제 무대로 시선을 넓힌다.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최근에도 물가 안정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역시 같은 언어를 쓴다. 글로벌 질서는 여전히 긴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 속에서 한국은 선택을 미룰 수 없다. 이창용은 완화와 긴축 사이에서 균형을 말하지만 균형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나는 과거 베네수엘라에서 정책의 우유부단함이 어떻게 신뢰를 잠식했는지 봤다. 터키에서도 잦은 방향 전환은 시장을 더 불안하게 했다. 반대로 IMF 이후 한국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빠르게 실행했다. 지금은 그때와 환경이 다르지만 원칙의 중요성은 같다. 유동성 환율 금리 부동산은 서로 얽혀 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가 흔들린다. 나는 이 연결고리를 시청자와 함께 끝까지 바라보고 싶다. 당신이라면 지금 어떤 고리를 먼저 붙잡겠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이 기록을 마무리하는 대신 마지막 문 앞에서 멈춰 선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시장 회의에서 이창용은 연착륙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제롬 파월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물가를 잡겠다고 재확인했다. 두 발언 사이의 미묘한 온도 차이는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 겉으로 보면 환율은 안정되고 주가는 버티고 있다. 그러나 나는 현장에서 다른 신호를 본다. 가계는 지출을 줄이고 기업은 결정을 미룬다. 숫자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심리는 이미 방어 모드에 들어갔다. 1997년 강경식도 2010년 파판드르도 비슷한 시간을 통과했다. 위기는 늘 아직은 괜찮다는 말과 함께 찾아왔다. 나는 이 지점에서 시청자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조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소비인가?
투자 계획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인가? 그 선택이 이 균열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을 기록한다. 한국은행 회의실에서 이창용은 여전히 데이터와 싸우고 있다. 물가는 둔화 신호를 보이지만 환율은 언제든 다시 요동칠 수 있다. 정부 쪽에서는 한덕수와 추경호가 민생 안정을 말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그러나 나는 과거 아르헨티나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겪었던 장면을 떠올린다. 완화와 긴축 사이에서 망설이던 시간 시장은 그 망설임을 약점으로 읽었다. 그리스에서도 치프라스는 선택을 국민투표로 넘겼지만 유동성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한국은 아직 시간을 사고 있다. 외환 보유액과 제도 신뢰가 방패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 방패는 무한하지 않다. 나는 현장에서 점점 더 많은 개인이 버티는 전략을 택하고 있음을 본다. 투자를 미루고 소비를 줄이며 현금을 쌓는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학습의 결과다. 과거 위기를 통과한 사회의 본능이다. 문제는 이 집단적 방어가 성장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신이라면 지금 더 버틸 것인가? 아니면 먼저 방향을 바꿀 것인가? 나는 이 다큐멘터리를 결론으로 닫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경제는 늘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IMF 당시 김대중은 위기는 끝난 뒤에야 이름 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한국도 비슷한 시간 위에 서 있다. 이창용은 신뢰를 지키려 하고 제롬 파월과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긴축의 명분을 유지한다. 정부는 안정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지만 시장과 개인은 각자 다른 해석을 내린다. 그리스의 파판드르도 아르헨티나의 카발로도 터키의 에르도안도 모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늘 묻게 된다. 정말 그랬을까? 나는 경제를 오래 추적해온 관찰자로서 하나의 사실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겉으로 안정된 경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 균열은 소리 없이 퍼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비한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당신 역시 이미 선택을 시작했을 것이다. 지출을 줄였는가, 위험을 피했는가,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가.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나도 정책도 시장도 대신 답해주지 않는다. 다만 언젠가 우리는 이 시간을 돌아보며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균열을 보고도 외면했는지 아니면 조용히 방향을 틀었는지를.